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사보도 한 주 모음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 보도에서는 과거 천공과 인연이 있는 지공스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천공 이병철 씨의 실태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볼 것입니다. 화요일 보도에서는 국민대가 김건희 씨의 논문 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그 이유를 국민대와 쌍용과의 관계 속에서 유추해보는 보도였습니다. 수요일 보도에서는 삼성 이재용 회장을 대법원 재판에서 이기고도 억울하게 받아야 할 대금을 받지 못해 꿈을 접어야 했던 박기태 전직 검사 출신의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월요일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천공이 실제로 대한민국에 행사한 영향력들을 통해 천공에 대한 취재를 하는 목적과 의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천공에 대한 더 속 깊은 사정을 지공스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보도된 천공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도에 앞서서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은 이 보도가 갖는 의미입니다. 한 무속인의 사생활과 과거사는 사실 일반적인 뉴스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인 김건희 씨는 이 천공이라는 무속인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공이라는 사람은 단순한 무속인이 아니라 한 명의 사업가적인 야망도 가지고 있으며 권력에 대한 야망이 꽤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속인이라는 이름으로 무시받기에는 그가 대한민국을 잠식해가는 위협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통령실 이전과 국민투표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대통령실 이전이었죠. 그런데 이 대통령실 이전을 용산으로 한 것이 천공 스승의 영향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투표 발언도 역시 그 당시 천공이란 사람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천공이란 사람이 본인이 실제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는 저번 하동에 대한 보도와 신선농원에 대한 보도에서 나왔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대한민국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천공, 그는 과연 어떤 도인일까요? 시민언론 더탐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천공과 관련된 의혹을 몇 가지 더 취재하던 도중 과거 천공과 함께 인연이 있었던 지공스님의 인터뷰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지공스님으로부터 천공에 대한 간단한 과거사를 알 수 있었고 지금까지 시민언론 더탐사가 탐사 취재한 결과로 알려진 사실과 지공스님의 인터뷰를 대조해 보았습니다. 우선 지공스님의 인터뷰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천공과의 만남에서는 천공이 56년생이고 지공이 62년생이라 스승과 제자가 됐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공과의 결별에서는 지난번 천공과 관련된 간통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2006년 7월 24일 불륜이 발각된 다음날 이 결별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불륜뿐만 아니라 서민 제자들에게서 목돈을 받아가는 것이 불편했다고도 하네요. 간통 관련한 체포 과정에 대해서는 직접 보진 못하였고 소식을 들었다고 하는데 신경희 씨가 먼저 체포되고 천공은 4년간 도망다니다 태백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천공이? 자기가 무슨 조폭이라고 이런 거 하나 날려버리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너 손가락자라도 협박을 하고 가가 그 사람이 좀 겁이 많아. 그 사람도 이 글 좀 쓰고 한다고 하던 사람인데 네. 벌벌벌 떨면서 그랬던 사람이 자기 문신 같은 거 전부 다 드러내고 협박을 하고. 천공이 문신도 있어요? 문신도 있죠. 뭐 여기에도 문신이 있고 여기 그거 그때 한참 할 때 그 전부 다 해서 문신 지운다고. 그래서 여기 기능술 못 입잖아요. 안 입잖아. 부산 저 영광도서 서면 영광도서 앞에 가면 무슨 그 성형외과 있어. 네. 거기에서 다 문신 이거 제거 작업했는데 아직도 흔적이 남아 있어요. 확인해보면 알지. 문신을 했다가 지웠네, 어쨌든. 그때 거기서 다 성형수술 해가지고 이 문신했던 것도 다 지웠다는 지웠는데 다 안 지워져서 표시가 다 남아 있어. 네. 어떤 문신일까요? 네? 문신 형태 같은 게 기억이 나시나요? 그때 여기에다 뭐요
러브 뭐 이거 그거 하나 하고 이런데 조그맣게 무슨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천공의 문신이라는 건 보시다시피 천공에게 파란 하트 문신이 있다는 이야기였고,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협박하면서 조폭처럼 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트 문신 무섭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던 도중 지공 스님의 기억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검증해 보기도 했습니다. 당시 어디에서 문신 제거 작업을 했는지 정확하게 지명을 기억하고 계셨죠. 제보자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검증해 본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성농원에 대한 비밀이 조금 풀린 것 같습니다. 신선농원과 관련하여 보도가 벌써 3번째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천공 이병철 씨가 신선농원을 명당이라 한 이유는 별게 아니었습니다. 천공이 소송에 휘말린 뒤에 새 시작을 한 장소가 그냥 신선농원이었죠. 그리고 현 신선농원 대표 남땡땡 씨, 최 감독이 1차로 인터뷰하려 했던 등기부 등본상 신선농원에 있었던 오모모 씨, 전부 과거 이때에 인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래 천공 스님이 쓴 장편시 구도의 여정은 지공 스님이 교재용으로 쓴 시인데 이를 천공이 자기 것처럼 썼다고 하네요. 저작권법 위반으로 현재 고소장이 이미 날라갔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차기 보도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천공이 정치인들에게 접근하려고 쫓아다녔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했던 동해 삼척지역구 최연희 의원, 국회 부의장으로 있었던 정의화 의원 등을 신도 인맥을 통해 만나러 다녔다고 합니다. 천공이 쫓아다닌 건가요? 아니면 천공을 쫓아다녔지. 만나려고 네. 노력을 많이 하고. 정치 쪽에 손 대려고 많이 했어. 그래서 그때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지공 스님과 그간 시민 언론 더 탐사의 보도에 따르면 천공은 무속인이라 하기엔 사업적인 야망이 크고 도살하면서 간통죄로 이미 전과가 있는 전과범입니다. 그 과정을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체포되었고 스스로 정치인에게 접근하는 정치적 야망이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하동 보도 때 우리나라 명승지들의 자기들 신도를 시켜서 부동산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듯 합니다. 끝내는 하동 엑스포에서 천공 스승의 모습이 전 세계에 보일 날도 멀지 않은 듯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영부인이 흠모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말세다 말세. 에라이. 화요일 보도는 다음과 같은 구성입니다. 첫째, 과거 대선 기간 쌍용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보도를 되짚어 볼 것입니다. 둘째, 쌍용과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국민대 내에서 쌍용의 영향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내용에 대한 간단한 정리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선 과거 국민대와 쌍용과의 관계에 대한 보도는 2021년 12월 7일 방영되었습니다. 이때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 이번 보도에서 그대로 다시 방영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시민언론 더 탐사와 안민석 의원과의 통화에서 이런 여기는 숙명여대인데 그래서 국민대에서 봐서 이상하긴 해요. 네, 예. 뭐 조나복 씨하고 네. 그다음에 뭐 당시에 그 쌍용 양에 네. 김석윤 씨하고 뭐 그 강릉의 황 사장 그런 관계들 네. 그 정도 기본적인 좀 취재는 본편을 보신 분들께서도 당시 이 보도를 기억하지 못하시거나 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이 이야기는 2021년 2월 22일 춘천 라이브 방송을 통해 보도되었던 내용입니다. 황하영 사장에 대한 취재를 하던 도중 이런 장면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황하영 사장이 신천지 신도였음을 드러낸 보도였죠. 대선 당시 황하영 씨는 윤석열과의 관계 의혹 추격을 피해 수많은 언론사들로부터 도망치는 중이었고, 이를 취재하던 언론사 중에 하나였던 시민언론 더 탐사는 황하영 씨가 운영하는 동해시 동보상가 취재 중 이런 인터뷰를 확보합니다. 안민석 의원이 말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였죠. 거기에 쌍용은 대선 당시 윤석열의 테마주라고까지 불리었습니다. 그렇다면 쌍용과 윤석열의 관계 의혹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일까요? 이 관계의 의혹은 한때 학력 위주로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신정아 씨와 관련된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수많은 정직의 인물들과 스캔들을 만들어냈던 신정아 씨 사건. 이 사건도 역시 학력 위주가 메인 이슈였습니다. 지금 국민대와 영부인 씨가 어떤 문제로 이슈가 되는지 생각해보면 몹시 아이러니합니다. 이것은 당시 담당 검사 윤석열에게 신정아 씨가 받았던 취조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해 신정아 씨가 자서전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얼마나 혹독한 수사를 받았는지 의문이 생기는 표이네요. 그런데 이 신정아 사건 당시에 별건 수사로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의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정아 씨가 운영하고 있었던 성곡미술관에서 거대한 비자금이 발견되었는데 그 비자금은 노태우의 비자금이었고 그 비자금의 관리자는 아마도 쌍용의 김석원 회장일 것이란 보도였습니다. 잠시 국민대의 풍경을 봐보실까요? 성곡이란 이름부터가 쌍용의 회장 김성곤 씨의 호로부터 유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대의 도서관 이름부터가 성곡도서관이네요. 그런데 이 사건, 김석원 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담당 검사는 바로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검찰총장이었던 김오수 검사였죠. 그리고 이 수사팀에는 윤석열 현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뉴스로도 언급된 김석원 회장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된 이유는 아직도 불분명합니다. 심지어 수사 기록에 노태우 비자금 이야기는 적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본래 주제로 돌아가서 김건희 씨의 논문에 대하여 표절이 아닌 합치 판결을 내린 국민대가 과연 김건희 씨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죠. 그 전에 우선 이와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처음에 저 사람들이 돈이 없었거든요. 2012년도에 김건희가 결혼했잖아요. 2012년도 12월 말쯤 검찰에 재산 신고를 해야 됐나 봐. 그런데 안한테 사기당해서 돈이 없다고 10억이 없다 하면서 돈을 구해야 된대. 그 10억을 갖다가 넣어야 된대요. 재산 신고해야 된대요. 재산 신고를 원래 했던 건가 봐. 10억 재산 신고를 10억을 했었던가 봐요. 전년도에 했었는데 모르겠어. 그건 이제 내 생각인데 했었던 것 같아. 그런데 그 재산 신고한 돈을 안한테 뭐 사기당해 가지고 그거를 큰일 났다고 방방 뛰어. 최은순이가 막 딸은 막 금방 다 죽어가더라고. 김건희는. 그래서 내 아는 지인들한테 돈이 있는 사람들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담보해가지고 해준다. 그래서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돈을 다 담보 있는 거 싹 빼갖고 담보 가치가 안 된다고 돈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못 해줬죠. 못 해줬는데 나중에 이제 한 이틀인가 3일 후에 회장님 돈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돈 해왔다고 다시 이제 나랑 최은순이랑 또 만났지. 있는 데서 만났는데 딸이 해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디서 해왔어요? 물었더니 쌍용에서 해왔다고 그러더라고. 10억 더 해왔나봐. 지 엄마 용돈도 또 몇 억 줬다더라고. 3억인가? 얼마 줬다더라고. 딸이 줬대. 그래서 회장님은 딸 잘 둬갖고 호강해서 좋네 그랬지. 이 녹취는 2012년 녹취입니다. 당시 중요한 사건이 최은순 씨의 도천동 땅 투기 사건이었죠. 이 인터뷰를 보면 쌍용과 김건희 씨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민대의 쌍용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까요? 쌍용의 명예회장 김석원 씨와 국민대의 학교법인 국민학원의 이사장인 김지용 씨는 직계 존속 관계입니다. 거기에 더해 김건희 씨의 남편인 윤석열 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진급 시기에 국민학원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승진할 때마다 주가가 상승한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그 당시 주의식을 구입했던 국민학원, 이들의 관계가 과연 무관한 것일지 조금 의심이 됩니다. 이번 보도와는 무관할지 모르지만 애시당초 쌍용의 역사는 예로부터 권력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쌍용의 초대장 김성곤 씨는 박정희의 삼선 개헌을 성사시키는 주역이었으니까요. 이쯤 되면 어느 정도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죠? 현재까지 나온 내용들의 관계도는 이와 같습니다. 초기 김성곤 회장 때부터 권력과 연관이 있었던 쌍용은 그 후대인 김석원 회장 때 노태우 비자금으로 연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중에 하나가 윤석열 현 대통령이고 그 당시 담당한 신정아 씨의 학력 위조를 혹독하게 수사했던 윤석열 현 대통령이 왜 김건희 씨에게는 공정한 같은 잣대로 수사를 하지 않을지는 이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국민대, 쌍용, 황하영 사장, 김건희 이 복잡한 관계는 국민대 학력 위조 사건을 수사해보면 드러날 것입니다. 수요일 보도는 삼성과 관련된 사건을 다뤄볼 것입니다. 수요일 보도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당 보도 동안 나왔던 전문 용어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둘째, 제보자이신 박기택 변호사님의 사정에 대해 설명드릴 것입니다. 셋째, 이 사건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해보고 마지막으로 사법부라는 곳의 의미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본편에 나왔던 여러 전문 용어들을 알아볼까요? 쌍무계약이란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인데요. 일반적으로 계약이란 단어는 미래의 거래를 약속한다는 뜻입니다. 즉 향후 언제인가 특정 조건이 갖추어진 때에 어떠한 거래를 할 것인데 이때 계약 이행사항에 대해 양쪽이 서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말로 편무계약이란 말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한쪽만 주고 한쪽은 그냥 받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A가 B에게 돈을 주기로 했으면 B는 A에게 물건을 주기로 했다. 이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과 부동산 등의 거래에서 등장하죠. 동시이행 항변권이란 앞서 언급한 쌍무계약, 즉 미래의 거래에 대하여 한쪽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다른 한쪽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권리를 항변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만약에 내가 A에게 돈을 받고 부동산을 넘기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부동산을 넘기지 않으면 나도 돈을 주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항변이네요. 파기환송심이란 대법원까지 간 판결이 원심, 즉 지방법원에서의 판결과 반대될 경우 이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재심은 3심까지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파기환송심은 이 대법원까지 간 판결을 다시 지방법원에서 심사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게 됩니다. 이유는 파기환송심의 상황이 발생될 경우 대법원의 판결 자체가 이미 법률상의 판단을 구속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것을 다시 원심으로 돌린다고 하여 원심이 다른 판결을 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원칙이 깨지게 되면 대한민국의 재판은 3심제가 아니고 4심, 5심, 6심, 7심 수차례 파기환송심에 의해 지속되겠죠. 그런데 왜 이런 파기환송심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재판의 구조상 대법원의 특별한 성격 때문입니다. 1심과 2심, 흔히들 사실심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사실관계를 따지는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상고까지 간 대법원에서는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습니다. 1심과 2심, 이를 원심이라 부르는데 원심에서 나온 사실관계 하에서 법리적 해석만을 하여 재판을 합니다. 그러므로 대법원이 법리적 해석을 달리하였다는 것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도 다시 재정립되어야 함을 의미하죠. 그렇게 이 사건을 다시 파기환송심하여 원심에서 종결짓도록 보냅니다. 즉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런 파기환송이 이루어졌다는 뜻은 대법원의 법리적 해석에 따른 사실관계 재해석이 이루어지는 절차임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편을 시작해 볼까요? 박기태 변호사와 관련된 사건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이번 보도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중심 사안은 메디슨의 빌딩 50%를 재매입하는 옵션을 붙여서 920억에 매각한 거래입니다. 메디슨은 잔금 880억을 지급할 의무, 박 변호사는 건물 소유권을 양도할 의무를 가지는 쌍무계약이었죠. 잔금 지급과 소유권 양도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였기에 잔금을 못 받으면 건물을 양도하지 않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잔금을 지급해야 할 메디슨이 대량 환차손으로 인해 현금 지급 능력이 210억 수준으로 바닥을 찍기 시작하죠. 이러한 환차손은 상당히 비정상적인 재무 운영이 이루어졌음을 뜻합니다. 잔금 지급일이 되자 돈을 가져와야 할 메디슨은 웬 대출 승인 통보서를 내놓았습니다. 대출을 실제로 받아서 돈을 갖고 온 것도 아니고 대출을 승인받았다는 종이를 갖고 온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나 돈 있다 뭐 이런 의미였을까요? 한술 더 떠서 메디슨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서류를 내밀며 잔금을 지급했으니 매매 대상 건물에 있는 압류를 해제하고 건물 소유권을 넘기라고 주장합니다. 박 변호사는 잔금도 못 받았고 건물에 압류된 것도 없는데 압류를 해제하라는 요구를 받은 상황이 되죠. 그런데 박 변호사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자 메디슨은 부동산을 공매에 붙여서 건물이 메디슨으로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이에 박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대출 약정서가 제시되는 것이 잔금 지급이라 할 수 있냐? 즉 대출 약정서가 돈이 많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금을 받기 전에 선이행 의무가 인정되는 것인가 라는 말은 박 변호사가 돈을 받지도 못했는데 건물부터 넘겨주는 게 말이 되냐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상에서 박 변호사가 건물을 넘겨주지 않아서 발생한 위약금까지도 물어줘야 하냐는 이야기였습니다. 심지어 재판 과정에서 대출 승인 통보서에 유효성 관련으로 신한은행의 사실조회가 있었는데 신한은행 측에서 이 대출 통보서는 조건 불성취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즉 대출 통보서는 사실상 휴지 조각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애시당초 대출 통보서 자체가 잔금과 아무 관련이 없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2심에서는 대출 승인 통보서를 송부한 것이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메디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 변호사는 상고해서 대법원까지 가게 됩니다. 대법원에서 끝내 박 변호사는 승리하고 이것은 뉴스에까지 나오게 됩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너무나 상식적인 판결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2심의 판결을 번복하고 파기환송합니다. 이제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는 일만 남았죠. 그런데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뒤집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금전적인 사실관계에 변동이 없었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박 변호사는 민소법 436조 2항을 근거로 파기환송심을 불복하여 재상고합니다만 재상고심에도 상고가 그냥 기각되어 버립니다. 재상고 이유가 적절치 못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재상고 이유를 본래 박 변호사님이 보낸 재상고의 사유와 달리 멋대로 바꿔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박 변호사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 청구를 하였으나 이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메디슨에 빌딩 50%를 재매입하는 옵션을 붙여서 920억에 매각 거래 중이었던 박 변호사는 삼성의 메디슨 인수 후 잔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리먼 사태로 환차손을 입은 메디슨은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죠. 이에 신한은행에 대출 승인서를 돈 대신 제출합니다. 아니 돈을 달라고 네가 대출을 받았는지는 관심이 없고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박 변호사였습니다만 심지어 그 대출 승인서는 조건 불이행으로 지급도 안 된 휴지 쪼가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압류중도 아니었던 메디슨 건물을 박 변호사로부터 내놓으라고 합니다. 아니 압류는 한 적이 없는데 그냥 쌍무계약 조건 하에 양도를 안 하고 있었던 건데 이에 재판이 열린 뒤 대법원의 판결은 이와 같습니다. 대출 통보서는 잔금 지급 수단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계약 의무나 마저 이행해라. 이게 대법원의 판결 요지였습니다. 이것을 파기환송해서 지방법원이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대출 통보서도 잔금 지급 수단이라고 판결해버린 것이죠. 이후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시켜버리면서 끝내 대법원에서 이기고도 박 변호사님은 한 적도 없는 압류를 풀고 건물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880억이란 잔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전직 검사 출신의 변호사였는데도 말이죠. 그저 삼성이 끼어들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기업들이 능력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편법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주무르는 것이라면 사실 삼성 같은 대기업이야말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말아먹는 주범이 아닐까요? 남이 열심히 키워놓은 산업을 그냥 문어발식으로 인수해서 법의 심판을 등에 업고
잡고 수탈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보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법부라는 곳에 법의 해석이 엉터리로 함으로써 스스로의 가치를 쓰레기처럼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법을 지키려는 준법 정신이 있어도 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다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법이 너무 많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상식입니다.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짓을 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것이 곧 준법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법의 심판을 매우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내가 나의 상식에 기대어 살아가는 도중에 혹시 내 상식이 법과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흔히들 법대로 한다는 말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사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을 지키는 것이며 상식대로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서로 간의 갈등이 없도록 방지하고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만약 일반인들이 어려워하고 생소한 법이 특정 누군가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어떤 세상이 올까요? 흔히들 말하는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행동을 하고도 법의 이름 하에 무죄를 받고 누가 봐도 옳게 살아가는 이들이 법의 이름 하에 심판을 받는 세상. 그때가 되었을 때 과연 법이란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요? 과연 그런 세상에서 법이 그 의미를 계속 지킬 수 있을까요?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법의 뜻을 존중하는 것은 대법원이 무지막지하게 무력을 갖고 있어서도 아니고 남들보다 뛰어난 탁월한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양심을 갖고 있다고 믿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그 법이라는 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홉스가 말한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와 같은 아비규환으로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사법부가 스스로 이런 법에 대한 존중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더는 법을 두려워하지도 존중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헌법에 정의된 재판 청구권에 기해 사실과 법률에 의한 정당한 판결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실관계 변동이 없는데도 파기환송심을 기각하거나 재상고 이유를 왜곡한다면 그때 과연 법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될지 저는 의문입니다. 탐사보도 한주 모음팀에서 저랑 같이 대본 작업을 한 김서림 씨가 했던 말이 너무 재밌어서 저만 혼자 보기 아까워서 김서림님의 소감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삼성 재벌 권력에 의해 헌법 질서가 완전히 무시되는 모습을 보니 참 답답하다. 항상 느끼지만 우리나라에서 삼성은 초법적인 존재구나. 아, 초밥 먹고 싶다. 삼성의 경제적 성취는 높게 평가되면서 그들의 사법농단은 편법이나 법꾸라지 정도로 미화되는데 물론 이것도 나쁘지만 사람들이 삼성 앞에서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우리나라 시스템의 현실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저기서 갑자기 초밥 먹고 싶다는 말이 너무 웃겼어요. 지금까지 8월 둘째 주 탐사보도 한주 모음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짧게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해당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